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 마을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회화나무 덕분에 회곡이라 불리기도 하고 나무 그늘이 짙어 그늘마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며 순박하게 살았지만 마을 한가운데 솟아있는 김진사 댁의 늙은 회화나무 앞에서는 누구나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조심하곤 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나무는 단순한 고목이 아니라 마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른 두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큼 굵은 기둥은 검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하늘을 찌를 듯 뻗어나가는 가지들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회화나무가 뿌리 내린 곳은 마을의 유지였던 김진사 댁의 앞마당 한 구석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한때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유했고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던 명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무상함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인지 선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이는 갓 20을 넘긴 젊은 주인 김도령뿐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심성이 고운 선비였으나 세상 물정에 어둡고 몸이 약해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힘에 부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채 햇마루에 앉아 마당을 가득 채운 회화나무를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김도령이 나무를 보며 한숨을 쉬는 이유는 단순히 가세가 기울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화나무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 회화나무의 가지를 함부로 치거나 상처를 입히는 자는 그 즉시 붉은 피를 토하며 죽거나 집안에 멸문지화가 닥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 뎃감이 부족해 나무에 죽은 가지 하나를 쳐내려 했던 하인이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감히 나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김도령 역시 낡은 기와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나뭇가지를 보면서도 차마 톱을 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마을 전체가 붉은 노을에 잠길 무렵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다 달아빠진 갓근을 고쳐매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는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10년 전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 헐벗고 굶주린 채 김진사 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사내였습니다. 당시 김진사는 죽어가던 그를 거두어 먹이고 입혔는데 깨어난 사내는 자신의 이름도 고향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말없이 김진사 댁에 머물며 우춘이를 도맡아 했기에 사람들은 그를 무영이라 불렀습니다. 무영은 여느 장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을 만큼 거구였고 숯검정 같은 눈썹 아래 매서운 눈매를 가지고 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오금을 저릴 정도로 위압적인 풍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영에게는 남들과 다른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허리춤에 항상 매달려 있는 낡고 무거운 도끼였습니다. 보통의 머슴이라면 지게를 지거나 낫을 들고 다닐 법도 하건만 무영은 잠시도 그 도끼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은 언제나 서슬퍼렇게 갈려 있어 스치기만 해도 베일 듯 날카로웠지만 정작 무영이 그 도끼로 나무를 찢거나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거나 회화나무 주변의 자풀을 손으로 뽑아내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무영을 두고 도끼는 폼으로 차고 다닌다거나 제정신이 아닌 벙어리라고 수군거렸지만 무영은 그 어떤 비웃음에도 대꾸하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무영아, 오늘도 나무 주변을 쓸고 있느냐? 김도령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무영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려 김도령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입을 여는 대신 묵직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도령은 그런 무영이 안쓰럽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이 가세가 기울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렸을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은 무영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은 없지만 무영이 회화나무 아래 서 있으면 마치 거대한 바위가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김도령은 팻마루 끝에 걸터앉아 무영이 쓸어 모은 낙엽 더미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낙엽이 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회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흐느껴 우는 듯한 혹은 낮게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귀신이 우는 소리라 하며 두려워했지만 김도령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조상님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들어 소장료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마저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읍내 장터에서 쌀가게 주인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도령의 한숨소리가 깊어지자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하려던 무영이 동작을 멈추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응시했습니다. 무영은 말은 못해도 주인의 근심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집안이 이대로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김도령은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도령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위험한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양에서 나무를 사러 다니는 거강꾼 하나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회화나무를 보고 감탄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굵기와 결을 가진 회화나무라면 한양 대감님들의 가구재로서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도령은 손사래를 치며 그를 쫓아냈지만 밤이 깊어지고 배고픔이 밀려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나무를 베어 팔아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에 내려오는 저주 이야기가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집마다 드문드문 켜져 있던 호롱불도 하나둘 꺼지고 오직 김진사댁 사랑채와 무영이 기거하는 행랑채에만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책장을 덮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은 낮과는 또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회화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그 아래에는 무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쓰던 빗자루 대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도끼를 꺼내들고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슥슥슥 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도령은 기둥 뒤에 숨어 무영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영은 도끼를 갈면서 간간히 나무 둥치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마치 연인의 뺨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애틋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내는 왜 밤마다 도끼를 가는 것일까? 나무를 베지도 않으면서 짐승을 잡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저토록 도끼날을 시퍼렇게 세우는 것일까? 무영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가 품고 있는 생각 또한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무영이 도끼를 갈 때마다 그 주변으로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밤새 울어대던 풀벌레들마저 숨을 죽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영은 숫돌에 간 도끼를 달빛에 비추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밤에 그것도 외부인의 발길이 끊긴 이 시각에 누군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도령은 불안한 마음에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대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나무를 쓰다듬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사납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영의 손이 자연스럽게 도끼자루로 향했습니다. 김도령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평화롭던 이 마을에 그리고 위태로운 자신의 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거세지며 회화나무 가지들이 더욱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령의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김도령의 먼 친척, 벌되는 박주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되어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그가 이 산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주사는 거만한 태도로 마당을 휘둘러 보더니 대청마루에 서 있는 김도령에게 다가와 짐짓 반가운 척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조카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가? 내가 한양에서 내려오다가 옛 생각나서 잠시 들렀네.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거렸으며 눈은 끊임없이 집안 곳곳을, 특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회화나무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박주사의 등장은 고요하던 김진사 댁에 던져진 돌멩이와도 같았습니다. 김도령은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지만 박주사의 태도는 손님이라기보다는 마치 빚쟁이가 채무자를 찾아온 듯 당당하고 무례했습니다. 그는 사랑채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조카님 댁 형편이 말이 아니라더군. 읍내 쌀가게며 포목점이며 빚이 산더미라지 자칫하면 이 집마저 넘어가게 생겼다던데 챕챙. 양반 체면에 이게 무슨 꼴인가. 김도령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박주사는 김도령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창호지 문 너머 마당에 서 있는 무영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머리 같은 놈은 아직도 데리고 있는가? 밥값도 못하게 생겼는데 내쫓지 않고. 박주사가 무영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김도령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저 사람은 제 식솔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박주사는 코웃음을 쳤지만 마당에서 무영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묘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무영은 빗자루를 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사랑채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를 바라보는 백정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주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주사는 본론을 꺼내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조카님, 내가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닐세. 자네의 그 딱한 사정을 해결해 줄 방도를 가져왔지. 그는 품속에서 두툼한 전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면 자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걸세. 논밭도 좀 사고 쓰러져가는 행랑채도 고칠 수 있겠지. 김도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나도 원하는 것이 하나 있네. 박주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손가락으로 마당의 회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저 쓸모없이 그늘만 만드는 나무를 내게 주게. 내가 베어서 가져가겠네. 김도령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무를. 배단이요. 저 나무는 우리 집안의 수오목입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저 나무를 건드리면 재앙이 닥친다는 전설이. 김도령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주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나 할 때인가? 당장 내일 관아에서 사람이 들이닥쳐 이 집을 헐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나무 귀신이 무서워 굶어 죽겠단 말인가? 박주사의 호통에 김도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실의 배고픔과 빚독촉은 눈앞에 불이었고 전설 속의 저주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주사는 김도령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꾀끼를 박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인부들을 시켜가지부터 치고 베어낼 걸세. 자네는 그저 눈 딱 감고 있으면 돼. 이 돈이 싫은가? 그날 밤 김도령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돈뭉치가 든 봉투는 머리맡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져 회화나무 가지들이 비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도령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영이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도끼를 갈지 않고 그저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듯 혹은 나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무영에게 다가가 박주사의 제안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영이 자신을 경멸할 것 같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조상을 팔아먹는 못난 후손이라는 자괴감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박 주사가 데려온 인부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톱과 도끼 밧줄을 들고 회화나무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 나무를 정말 베려는 건가? 큰일 날 텐데? 김도령이 돈에 눈이 멀어 미쳤나 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웅성웅성 퍼져나갔습니다. 김도령은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차마 나무가 베어지는 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주사는 의기양양하게 마루에 서서 인부들을 지휘했습니다. 자, 뭣들 하는 게냐? 어서 올라가서 가지부터 쳐내라. 제일 굵고 튼튼한 놈부터 골라. 인부들 중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사내가 밧줄을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큼지막한 톱을 꺼내 들고 본체 지붕을 향해 뻗은 굵은 가지에 톱날을 대었습니다. 에이, 찜찜하게 시리. 나무가 워낙 커서 영 기분이 안 좋구만. 사내는 침을 개뱉고는 힘차게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톱날이 나무 껍질을 파고드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밑에서 지켜보던 무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영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도끼 자루를 쥔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톱질 소리가 계속될수록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무 위에서 톱질을 하던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톱이 지나간 자리에서 톱밥 대신 붉은 액체가 왈칵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동맥을 끄는 것처럼 선명하고 붉은 피와 같았습니다. 붉은 수액은 사내의 얼굴과 옷을 적시고 나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 마당의 흙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피다 나무가 피를 흘린다. 인부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주사마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 놀라지 마라. 오래된 나무에는 원래 붉은 수액이 있는 법이다. 계속해라. 계속해. 하지만 나무 위의 사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붉은 물을 뒤집어 쓴 채 톱을 놓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더니 갑자기 컥컥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한 무더기의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나무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에 떨어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림 속에 오직 무영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잘린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눈물 같은 수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무영의 도끼날이 그 붉은 빛을 반사하여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인부는 입가에 검붉은 거품을 문 채 사지를 비틀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가지는 나무에서 쏟아진 붉은 수액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 쓴 병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톱을 들고 있던 다른 인부들도 기겁하여 도망치듯 나무 아래를 벗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어느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땅거미가 진 듯 어둑어둑해졌고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피냄새와 섞여 비릿한 흙내음을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나무의 수액 냄새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역하고 쇠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김도령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 마루 끝에 섰지만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 주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나무에서 떨어진 것뿐이다. 저 붉은 물은 그냥 챈나무 진액 같은 거야. 호들갑 떨지 말고 어서 저놈을 옮겨라.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하인 몇이 쭈뼛거리며 다가가 쓰러진 인부를 업으려 하자 인부는 갑자기 눈을 희번덕거리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뜨거워. 나무가 나를 먹으려 해. 빨간 눈이 나를 봐. 그 목소리는 긁힌 쇠소리처럼 들려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부는 곧이어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더니 기절해버렸고 그를 업고 나가는 하인들의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흉흉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내가 뭘 했어. 저 나무 건드리면 사단이 난다고 했잖아. 피야. 분명 사람 피냄새였어. 나무 안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들어앉은 게 틀림없어.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며 김진사 댁을 빠져나갔고 개중에는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침을 뱉으며 재수옴 붙었다고 투덜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텅 빈 마당에는 잘려나간 가지 하나와 그 자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수액,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무영만이 남았습니다. 무영은 소란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나무의 상처 부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씩씩거하며 대청마루를 서성거렸습니다. 돈을 주고 산 인부들이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오늘 공사는 완전히 망쳐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는 김도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자네가 인부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저런 약해 빠진 놈들이 들어온 건가? 나무 좀 베려다 넘어진 걸 가지고 귀신 타령이라니. 내일 당장 더 튼튼하고 겁없는 놈들로 다시 구해. 오겠네. 내 사전에 포기란 없어. 김도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쓰러진 인부의 비명소리와 붉은 피 같은 수액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집안의 수호신을 노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탁 하고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인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최노인의 등장에 흥분해서 날뛰던 박주사도 잠시 입을 다물었고 김도령은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걸음이십니까? 최노인은 김도령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회화나무 앞으로 걸어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물든 흙바닥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렸어. 최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주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형형하고 위험이 서려 있어 산전수전 다 겪은 박주사조차 흠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한양에서 온 장사치인가?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고 믿는 모양인데 이 나무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팻감이 아닐세. 최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이 회화나무는 50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김진사의 선조께서 심으신 걸세. 그때 마을에 역병이 돌았는데 이 나무를 심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자 역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어버이처럼 섬겨왔네. 그런데 그 가지를 치고 피를 보았으니 이제 이 마을에 닥칠 재앙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박주사는 최노인의 기세에 잠시 눌리는가 싶더니 이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허 노인장,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 무슨 용이고 신이란 말입니까? 우연히 벌레 먹은 가지가 부러진 것이고 붉은 물은 나무 진액일 뿐입니다. 미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돈 내고 정당하게 나무를 사려는 것입니다. 박주사의 뻔뻔한 태도에 최노인은 혀를 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 법이네. 자네의 그 탐욕이 눈을 가려 재앙을 부르고 있어. 잘 듣게. 이 나무는 원한을 품으면 반드시 되갚아주는 성정이 있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게. 그러지 않으면 자네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씨가 마를 게야. 최노인의 경고는 서리빨처럼 차가웠지만 박주사에게는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최노인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때 나무 그늘에 서 있던 무영이 불쑥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영은 아무 말 없이 박주사의 하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인은 무영의 거대한 덩치와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노인은 그런 무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도끼를 들고도 나무를 베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자네가 이 집의 마지막 보루일세.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게나. 최 노인은 무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시 지팡이 소리를 내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영은 최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낙네들이 우물가에서 수다를 떨 시간이었지만 골목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게 단속했습니다. 김진사댁 회화나무가 피를 토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옆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김도령은 사랑채 방 안에 틀어박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아 읽을 수가 없었고 귀에는 자꾸만 나무가 우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집을 지키려다 오히려 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박 주사는 사랑채 건너방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연거푸 술잔을 비웠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 역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붉은 수액의 섬뜩함과 최 노인의 저주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공포를 잊으려 했지만 취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맑아지고 감각은 예민해졌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산골 구석. 내일 당장 무당이라도 불러서 구판을 버리든가 해야지 원. 그는 빈 술병을 바닥에 던지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창호지 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박주사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당 건너편 회화나무 아래에 무영이 도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무영은 낮에 톱질로 상처난 가지 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하얀 무명천을 꺼내어 붉은 수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다친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손길처럼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붉은 수액은 금세 무명천을 적셨지만 무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이고 천을 덧대어 나무의 피를 닦아내고 상처를 동여매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에는 낮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주사는 그 모습을 훔쳐보며 묘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놈은 뭐야? 머슴 주제, 나무 귀신이랑 놀아나기라도 하는 건가? 왜 저토록 나무에 집착하는 거지? 박주사의 눈에 무영은 이제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몰려와 시끄럽게 울어대는가 하면 우물물이 갑자기 흙탕물처럼 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마당에 묶어놓았던 개들은 허공을 보고 미친 듯이 지저대다가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가장 괴이한 일은 바람소리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회화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가지마, 가지마 하고 사람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김도령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나무가 보내는 분명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나무에서 떨어져 집으로 실려갔던 인부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혀가 검게 타들어가며 헛소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진사 댁으로 달려와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남편 살려내.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반송장이 됐어. 다 저놈의 저주받은 나무 때문이야. 그들의 통곡 소리는 김도령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주사는 대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하인들을 시켜 그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베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마을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공포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박 주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동시에 나무를 없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교활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마을의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들어라.
이 모든 사단은 나무에 붙은 악귀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악귀를 불러들인 건 바로 저 나무 곁을 맴도는 정체불명의 산의 무영이다. 놈이 밤마다 나무에 저주를 걸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박 주사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무영을 희생양으로 삼아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고 그 틈을 타 나무를 베어버릴 심산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거짓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이 나무 귀신과 내통한다더라. 그놈이 온 뒤로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긴 거야. 사람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점차 무영을 향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영은 여전히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나무의 상처를 살피며 밤이면 도끼를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끼날은 전보다 더욱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고 나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또한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그 폭풍에 맞서 홀로 싸울 준비를 하는 전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회화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무영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인간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이자 곧 닥쳐올 시련에 대한 무언의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을 감싼 공기는 터질 듯 팽팽해졌고 두 번째 재앙의 그림자가 서서히 김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회곡마을을 짓누르는 공포의 무게는 더해만 갔습니다. 회화나무에서 떨어진 인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이후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먹이를 거부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더니 급기야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회화나무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밤마다 마을 어귀에서는 살려주십시오, 나무 신령님 하며 비나이다를 하는 아낙네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찬바람을 타고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와 듣는 이에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도령은 죄책감에 시달려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주사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저 나무는 이미 신령한 기운을 잃고 악귀가 들러붙은 요물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베어버리고 불태워 없애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박주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주사는 몰래 하인들을 시켜 마을 우물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타게 했는데 사실 마을 사람들의 배앓이는 바로 이 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나무의 저주가 깊어진 탓이라 여기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박주사는 분위기를 더욱 몰아가기 위해 읍내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울긋불긋한 무복을 입은 무당은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김진사 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회화나무 앞에서 칼춤을 추며 괴성을 질러대더니 갑자기 눈을 까뒤집고 거품을 물며 쓰러지는 식욕을 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무 밑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수천이라. 이 원혼들이 피를 원하고 있어 무당의 섬뜩한 공수신탁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박주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대신 할머니. 무당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묵묵히 도끼를 갈고 있는 무영이었습니다. 저놈이 다 저 입 닫은 사내가 악귀의 하수인이여. 저놈이 밤마다 나무에게 사람 피를 바치고 있어. 저놈을 쫓아내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불태워야만 마을이 산다. 무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영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공포와 혐오, 그리고 맹목적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저놈이 온 뒤로 마을이 이상해졌어. 도끼를 들고 다니는 꼴이 처음부터 수상했어.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은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무영이는 10년 넘게 우리 집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입니다. 어찌 요망한 무당의 말만 믿고 생사람을 잡으려 하십니까? 김도령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이미 공포의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주사가 김도령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카님, 아직도 사리분별이 안 되시는가? 자네가 저놈을 감싸고 도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세. 자네도 한통속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면 썩 물러나 있게. 박 주사의 위압적인 태도와 빚더미라는 현실 앞에서 김도령은 다시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무영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당의 칼춤과 박 주사의 연기를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도끼 자루를 으스러져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주사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전 밤 무영은 박 주사가 하인들과 나누는 밀담을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그 늙은이들 말이 맞다면 이 나무 뿌리 밑에 선대 김진사가 묻어둔 금항아리가 있을 게다. 나무를 베어내는 척하면서 뿌리까지 파헤쳐야 해. 나무 귀신 핑계를 대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 일석이조 아니냐. 박 주사의 진짜 목적은 마을의 안녕이 아니라 땅속에 묻힌 황금이었습니다. 박 주사는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하자 찌기를 박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들으시오. 내일 밤 애군을 쫓는 구판을 벌이고 저 저주받은 나무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악귀의 하수인인 저놈도 함께 마을 밖으로 내쫓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주사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그들에게 박주사는 이제 악귀를 물리치는 영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영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날아온 돌 하나가 무영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무영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피가 그의 눈을 타고 흘러내려 세상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주사와 그의 일당들은 내일 있을 거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기름통과 횃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채마맬 굵은 쇠사슬을 마당으로 날랐습니다. 박주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사랑채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크크 멍청한 것들. 내일이면 나무 밑에 금괴는 다 내 것이 된다. 김도령 놈은 빚 탕감해주는 척하면서 쫓아내면 그만이고. 그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으며 말 못하는 머슴 따위가 감히 자신을 방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도령은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찾아가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영아,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일 날이 밝기 전에 도망가거라. 저들이 너를 해코지할까 두렵다. 김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영은 조용히 김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도령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신물망 시무왕,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영이 글을 쓸 줄 안다는 사실에 김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령을 안심시켰습니다. 무영이 다시 마당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화나무는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나무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수액이 눈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나무 밑둥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은 분명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내 다시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슥슥 소리는 전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주사의 하인 하나가 오줌을 누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듣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끼를 가는 무영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도끼날이 숫돌에 스칠 때마다 불꽃이 튀었고 그 불꽃에 비친 무영의 얼굴은 짐승처럼 사나웠습니다. 하인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방으로 돌아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사는 하인의 보고를 받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놈이 도끼를 갈아봤자 나무나 해오겠지. 내일이면 놈도 나무도 모두 죄가 될 텐데 뭐가 무섭단 말이냐. 박주사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파멸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금세 굵어져 장대비로 변했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혔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묻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김진사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주사가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뜻을 알고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이 비로 악귀의 기운을 씻어내고 성스러운 불로 저주를 태워버리자. 사람들은 태워라, 죽여라를 외치며 호응했습니다. 김도령은 대청마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나무는 우리 가문의 역사이자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성난 군중은 김도령을 밀쳐버렸습니다. 흙탕물 속에 나뒹구는 김도령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주사는 인부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인부들은 기름이 가득 든 통을 들고 회와 나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나무 둥치와 뿌리 부분에 기름을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역한 기름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진동했습니다. 불을 붙여라. 박주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한 하인이 불타는 횃불을 나무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체행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리더니 하인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이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빗물 위로 튀며 치익 소리를 내고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검은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가 들려 있었고 빗물이 도끼날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빛을 발했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기세는 마치 천군만마를 마주한 장수와도 같아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저절로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박주사는 당황했지만 이내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악귀가 씌어 우리를 다 죽이려 한다. 모두 쳐라. 저놈을 잡아라. 박주사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왈패 몇 명이 몽둥이를 들고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달려드는 왈패들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벼락같이 몸을 움직여 도끼 등으로 상대의 손목과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걱 외마디 비명과 함께 왈패들이 낙엽처럼 나가떨어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도끼는 마치 손의 연장인 듯 자유자재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만 센 머슴의 몸놀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고수의 무예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왈패들을 제압한 무영은 박주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들었습니다. 너 이놈 정체가 뭐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박주사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무영은 대답 대신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드러났고 10년간 굳게 다물었던 그의 입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나는 귀신도 아니고 악귀도 아니다. 나는 이 나무와 이 집안을 지키라는 명을 받은 김진사 댁의 호위무사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김도령은 멍하니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셨던 유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수호자가 있다. 위급한 순간에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 수호자가 바로 10년간 말없이 마당만 쓸던 무영이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도끼를 높이 쳐들고 회화나무를 대참매고 있던 쇠사슬을 내려쳤습니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끊겨 나갔습니다. 나무는 억압에서 풀려난 듯 가지를 크게 흔들었고 그 순간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나무의 몸에 묻은 더러운 기름을 씻겨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영의 위압감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무영은 끊어진 쇠사슬을 발로 차내고 박주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의 더러운 탐욕이 하늘을 가리고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 나무가 피를 흘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 놈의 독수에 대한 경고였다. 무영의 호통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영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터지며 안에 있던 붉은 가루가 빗물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놈이 우물에 푼 독이다. 마을 사람들을 병들게 하여 나무 탓으로 돌리려 한 증거가 여기 있다. 박 주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에 독을 탔다고 우리 애가 아픈 게 저놈 때문이었어. 분위기가 급반전되자 박 주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끼자루로 땅바닥을 쿵 찍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놈이 찾는 금괴는 이 나무 밑에 없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자를 걸러내기 위한 선조들의 헛소문일 뿐이다. 내 놈은 허상을 쫓아 마을을 지옥으로 만들려 했다. 진실이 드러나자 빗속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허탈함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들이 악귀라 믿었던 나무와 무영은 오히려 피해자였고 구세주라 믿었던 박주사가 진짜 악귀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최 노인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람이 거짓을 행할 뿐이지. 최 노인은 지팡이로 박주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우리 마을을 능멸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긴 죄를 물어야 한다. 그때 궁지에 몰린 박주사가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들고 발악하듯 김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너랑 같이 가겠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모두가 얼어붙은 순간 다시 한번 무영의 도끼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쇠사슬도 횃불도 아닌 박주사의 손에 들린 단도를 정확히 쳐내어 날려버렸습니다. 도끼는 박주사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고 박주사는 공포에 질려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무영은 쓰러진 박주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감히 주인의 몸에 손을 대려 하다니. 내 놈의 목숨은 관아의 법에 맡기겠다. 비바람이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햇살은 빗물에 젖은 회화나무 잎사귀를 영롱하게 비추었고 마당의 흥건한 흙탕물 위로 반짝이는 윤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영의 호통과 박주사의 몰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려있던 몽둥이와 낫을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그렁 툭, 쇠붙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에 울려 퍼지자 그제야 사람들은 현실을 자각하고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악귀라 믿고 죽이려 했던 존재가 실은 마을을 지켜준 은인이었고 구세주라 믿었던 자가 악당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절한 박주사의 몸 위로 처마 끝에 고여있던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에 정신이 든 박주사는 허억하고 숨을 들이켜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경외하던 눈빛이 아니라 배신감에 치를 떠는 수십 쌍의 눈동자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우리를 속이고 우물에 독을 타한 젊은 청년이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박주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주사는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비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잠시 미쳤던 모양이네. 돈은 다 돌려줄 테니 제발 관아에는 넘기지 말게나. 그러나 이미 돌아선 민심은 냉정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헛간에서 소를 묶을 때 쓰는 굵은 밧줄을 가져와 박주사와 그의 하인들을 굴비 엮듯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들 부끄러운 줄 알라. 귀가 얇아 간신배의 혀놀림에 놀아나고 죄 없는 사람과 나무를 태워 죽이려 했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최 노인의 서슬퍼런 꾸지람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김도령과 무영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도령은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내며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흉년의 마음이 팍팍해져 잠시 현혹된 것임을 압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김도령의 너그러운 말에 몇몇 아낙네들은 감동하여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사와 그 일당은 마을 청년들에 의해 읍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한양에 끈이 닿아 있다. 박주사는 끌려가는 내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따라 나간 아이들은 그들에게 돌멩이를 던지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검은 그림자가 걷히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고 알아누운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영님, 아니 호위무사님, 우리 식구들은 어찌합니까? 해독제가 있습니까? 무영은 다시 평소의 과묵한 모습으로 돌아와 도끼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는 김도령에게 잠시 눈인사를 하고는 회화나무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란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무영은 그곳에서 회화나무의 잔뿌리 몇 가닥과 이름 모를 풀들을 캐내었습니다. 큰 솥에 맑은 물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이 뿌리와 잎을 넣고 달여 마시면 뱃속에 도끼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김진사 댁 마당에는 금세 구수한 약탕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맡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흙과 나무의 향기였습니다. 약이 달여지는 동안 무영은 박 주사가 부어놓았던 기름과 오물로 더럽혀진 회와 나무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길어온 깨끗한 물을 수건에 적셔 나무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문질렀습니다. 마치 목욕을 시키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김도령도 팔을 걷어붙이고 무영을 도왔습니다. 내 그동안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대했으니 미안하다. 아버님은 어찌하여 내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라 하셨을까? 김도령이 묻자 무영은 묵묵히 나무를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어른께서는 도령의 심성이 너무 고와 제가 무사라는 것을 알면 굳은 일을 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쓰실까 염려하셨습니다. 또한 집안에 칼을 쓰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하여 때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무영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김도령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무에 묻은 기름때를 벗겨내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름과 그 흐름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서 나무 껍질이 전보다 더욱 푸르고 생생한 빛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피라고 오해받았던 붉은 수액이 흐르던 상처 부위도 어느새 딱지가 앉은 듯 꼬들꼬들하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마치 자신을 지켜준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듯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땀에 젖은 김도령과 무영의 이마를 식혀주었고 마당에 남아있던 비릿한 피냄새와 기름 냄새를 깨끗이 걷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회화나무 뿌리를 달인 약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김도령은 대문을 활짝 열고 아픈 사람이 있는 집마다 약물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어서 드시게. 이 나무가 주는 생명수일세. 마을 사람들은 감격하여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약을 마신 환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오물을 토해내거나 땀을 흠뻑 흘리더니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살았다. 우리 아이가 눈을 떴어. 곳곳에서 환호성과 감사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화나무의 신령함에 고개를 숙였고 그 나무를 지켜낸 무영과 김도령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나무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치유의 존재였음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사람들은 죄송한 마음에 하나둘씩 집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옥수수, 감자 묵은 김치, 탁주 한 사발 등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김진사 댁 마루에 쌓였습니다. 도령님, 저희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김도령은 사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조촐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며칠간의 공포와 긴장으로 지쳐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신을 탁주 한 잔에 털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아름다운 노을이 깔렸습니다.
회화나무의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무영은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나무 뒤편으로 갔지만 김도령이 그를 찾아내어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영아, 오늘 이 자리는 네가 만든 것이다. 어찌 숨으려 하느냐. 김도령은 무영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술 한 잔을 가득 따라 주었습니다. 무영은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김도령의 강권에 못 이겨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무영이 술을 한 모금 들이키자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위무사님, 만세, 우리 마을의 영웅이십니다. 무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왔기에 이런 관심과 환대가 낯설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0년간의 고독과 침묵을 보상받는 듯한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슬쩍 고개를 들어 회화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무는 노을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내려다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무영은 속으로 나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난 것입니까? 그러자 바람결에 아직은 아니란다.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정겨운 인사말들이 오고 갔고 마을 골목마다 따뜻한 호롱불이 켜졌습니다. 북적거리던 김진사댁 마당도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김도령과 무영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낮의 햇살보다 더욱 부드럽게 세상을 비추었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깔렸습니다. 김도령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무영아, 이제 너는 자유다. 무사의 신분을 밝혔으니 더 이상 머슴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 내 뜻을 펼쳐도 좋다. 김도령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무영 같은 뛰어난 무예를 가진 자가 이 좁은 산골에 묻혀 사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찼던 도끼를 풀어 옆에 내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보다 더 좋은 곳도 모릅니다. 선대 어르신과의 약속은 지켰지만 이제는 도령님과의 의리가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나무 아래서 마당을 쓸고 도끼를 갈 것입니다. 다만 무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령님의 곁에서 당당하게 보필하고 싶습니다. 김도령은 무영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무영의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는 내게 하인이 아니라 형님과도 같은 사람이다. 두 사내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회화나무 가지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우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 박주사의 욕심 때문에 잘려나갔던 가지 끝에서도 새순이 돋아날 준비를 하듯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모든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무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회화나무 아래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도끼 대신 부드러운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달빛을 밟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무영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살기와 긴장을 하나씩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은 그는 문득 주머니에서 김도령이 주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를 깨치고 싶다던 그에게 김도령이 선물한 책이었습니다. 무영이 책을 읽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도끼로 사람을 베고 지키는 일은 끝났지만 이제는 마음을 닫고 지혜를 지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도 정겹게만 느껴졌습니다. 회곡마을을 덮고 있던 저주와 공포의 장막은 완전히 걷혔고 그 자리에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온기만이 채워졌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김도령과 함께 밭을 갈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새 달이 서쪽으로 기울고 새벽 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영은 책을 덮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회화나무의 맑은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너도 나도. 나무는 대답 대신 이슬 머금은 잎사귀 하나를 무영의 어깨 위로 툭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긴 싸움을 끝낸 전우에게 건네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무영은 그 잎사귀를 소중히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행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회곡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폭풍우가 거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먹구름은 산 너머로 완전히 물러갔고 하늘은 가을의 전령사답게 높고 푸르게 개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굳어가며 더욱 단단해졌고 폭풍우를 견뎌낸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의 거대한 회화나무 역시 씻은 듯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마당 한가운데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붉은 수액을 흘리며 괴로워하던 상처 부위는 무영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딱지가 않듯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며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무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과 감사함을 느끼며 지날 때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곤 했습니다. 박주사와 그 일당이 관하로 끌려간 후 마을에는 정의로운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읍내 사또는 박주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어 그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먼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또한 박주사가 김도령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빚은 모두 사기 조작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김도령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박주사에게서 몰수한 재물 중 일부를 회곡마을의 피해 복구금으로 내어주었는데 김도령은 이 돈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 지켜낸 결과이니 마땅히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김도령의 이러한 처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며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도 예전보다 훨씬 두터워졌습니다. 과거 김진사 댁의 가세가 기울었을 때는 외면하거나 수군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쌓는 일에는 마을 장정들이 모두 나서서 돌을 날랐고 자풀이 무성하던 텃밭을 일구는 데는 아낙네들이 호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도령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 댁은 우리 마을의 뿌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김진사 댁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도령은 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람의 온기가 다시 집안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기신 사람이 곧 재산이다라는 가르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무영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진사 댁의 식솔로 머물렀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무영을 천하장사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고 그가 마당을 쓸 때면 옆에 쪼르르 달려와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무영은 아이들을 향해 빙그레 웃어주며 때로는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튼튼한 그네를 메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한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서슬퍼런 도끼는 이제 깨끗한 천에 쌓여 광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대신 무영의 손에는 장작을 패는 투박한 도끼나 낫, 그리고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력으로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땀과 정성으로 삶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도령은 사랑채에서 붓을 들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무영의 장작 패는 소리가 마치 규칙적인 북소리처럼 들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탁탁, 장작이 쪼개지는 경쾌한 소리에 맞춰 김도령의 분놀림도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생활고 때문에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단단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장작 패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오후를 평화롭게 수놓았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 가을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회화나무는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황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은 마당을 황금색 융단처럼 덮었고 그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는 바스락바스락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추수감사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유독 농사가 잘 되어 집집마다 곡식이 가득했고 인심도 넉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갓 두친 뎁살로 떡을 빚고 잘 익은 감과 배를 깎아 김진사댁 마당에 모였습니다. 도령님, 무영님, 어서 나오셔서 드십시오. 올해 농사가 잘 된 것은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이장 어른이 술잔을 올리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잔칫날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멍석 위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구성진 노랫가락을 뽑기도 하며 밤이 깊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영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네 그렇게 힘이 좋은데 장가는 안 가나? 내 옆 마을의 참한 처자를 아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무영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김도령은 옆에서 무영의 등을 두드리며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우리 무영이 같은 진국을 데려갈 색시가 누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무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도령과 무영은 회화나무 아래 평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은하수가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영아, 김도령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도령님. 무영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 아무 근심 없이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 모든 평화가 네 덕분이다. 무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령님께서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사람들을 품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령님의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회곡마을은 하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은 초가지붕을 둥글게 감쌌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눈꽃을 피웠습니다. 회화나무 역시 하얀 눈옷을 입고 더욱 신비로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김도령은 사랑채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어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자 온몸에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마당에서 무영이 빗자루로 눈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락사락 눈 쓰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김도령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듬해 봄, 기쁜 소식이 김진사 댁에 날아들었습니다. 김도령이 소일거리 삼아 가르치던 마을 서당의 아이들이 읍내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비록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산골 마을 아이들의 실력이 읍내 양반 자제들을 눌렀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회화나무가 다시 영험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한 증거라 믿었습니다. 김도령은 아이들의 스승으로서 존경받게 되었고 그의 학식과 인품은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김진사 댁은 다시금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당 한편에서 텃밭을 가꾸었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김도령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 무영은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인 머리카락을 가진 중후한 장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김진사 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화나무는 더욱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져 여름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들어와 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녹색 지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설 속에 내려오던 저주의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호나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나무는 봄이면 하얀 꽃을 눈처럼 피워내고 가을이면 까만 열매를 맺으며 묵묵히 마을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김 촌장과 무영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찻상을 가운데 두고 있었습니다. 찻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차와 잘 구워진 고구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따뜻한 온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차가운 밤 공기와 섞였습니다. 무영아, 기억나느냐? 그 옛날 박 주사가 들이닥쳤던 그날 밤을. 김 촌장이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무영은 고구마 껍질을 벗기던 손을 멈추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도령님께서, 아니 촌장님께서 바들바들 떨면서도 저를 감싸주셨던 그 모습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회환과 현재의 평온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우리가 나무를 포기했더라면, 혹은 네가 도끼를 들어 피를 보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 하고 김 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나무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주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푸는 열쇠 또한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 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호신이었구나.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회화나무의 잎사귀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잘 자라, 우리 아이들아 하고 속삭이는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김 촌장과 무영은 찻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무영은 익숙한 솜씨로 이부자리를 펴고 방문을 단속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창문을 열어 회화나무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나무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영은 마음속으로 나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맙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곡마을의 김 촌장과 무영,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늙은 회화나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욕심은 재앙을 부르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말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맑은 바람이 불어와 근심 걱정을 모두 씻어주고 따뜻한 달빛이 비추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화나무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옵소서.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은 여기서 끝이 나고 밤은 깊어만 갑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의 머리맡에도 평온함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